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총선 이틀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수도권 격전지에서 야권 200석 확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투표용지가 옐로카드라며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1년 유예설과 관련해 검토한 바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의 집단 행동으로 학사 일정이 멈췄던 전북대 등 14개 의대는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전체 조합원 74%의 찬성으로 합법적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노조가 실제 행동에 나선다면 삼성전자는 1969년 창립 이래 첫 번째 파업을 맡게 됩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 한 연대가 SNS에 대동아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미화하는 대동아 전쟁이라는 표현을 패전 이후 금지시켜서 정부의 공식 문서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선거구 122석이 걸리는 곳이죠. 또한 접전 지역 50여 곳 가운데 절반이 몰려있기도 하고요. 이 수도권 유세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부터 볼까요? 한 위원장은 경기 광주와 용인, 수원, 인천 계양을 등을 분 단위로 이동해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처럼 본투표 12시간 동안 야권 200석을 저지해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태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군데군데 밴드를 붙인 손으로 마이크를 잡은 한동훈 위원장은 나라가 망해가는 걸 막아달라며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200석을 얻는 걸 막아야 한다며 2조 심판 공세를 이어간 겁니다. 200석 가지고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겁니다. 또 민주당은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에도 민심을 외면한다며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의 막말 논란을 다시 부각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정치인들은 여러분이 하라면 양잿물이라도 대신 먹을 겁니다. 예민한 시기에도 김준혁, 양분석 같은 사람 오케이라고 합니다. 한 위원장은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했다며 미래를 위해 12시간 동안 진행되는 본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총선을 이틀 앞두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곳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 표심구회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또 이재명 대표의 삼겹살 인증샷 논란이 됐던 인천 계양의 식당을 찾아 저녁을 먹으며 원희룡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내일 서울 청계광장 유세를 통해 막판 표결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서울의 박빙 지역 7곳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번에도 동작을에 가서 나경원 후보와 대결하는 류삼영 후보를 지원했는데 이번이 벌써 7번째 동작구 등판입니다. 이 위원장은 투표용지를 축구에 빗대 옐로카드로 심판해야 하고 언젠가 레드카드를 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총선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또 찾은 곳, 한강벨트 핵심이자 접전지 동작을입니다. 6번째 방문으로 자신의 지역구 계양을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이재명 위원장 류삼영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동작을은 민주당에게 접전 지역의 상징이자 승부처로 이곳에서의 집중 공세를 통해 승기를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정권 출범에 큰 역할을 했다며 거듭 정부 심판론을 강조한 이 위원장은 여론조사에 흔들리지 말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동작을에서는 좀 불안하시죠? 여론조사는 그냥 여론조사일 뿐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투표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이제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라며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에게 투표를 독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만 7곳의 격전지를 돌며 투표용지를 옐로카드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바로 옐로카드입니다. 계속 반칙을 하면 언젠가는 레드카드를 줘야 될지 모르지만 더 이상 역주행, 퇴행이 불가능하도록
민주당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내일 서울 용산에 총집결해 정권 심판의 목소리를 최대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제3지대 역시 막판 유세를 이어가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아닌 대한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실제로 이들이 22대 국회에 얼마나 입성하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제3지대 모두 전국에서 가장 많은 표가 쏠려 있는 수도권에서 막판 유세에 열을 올렸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자신들에겐 사법 리스크나 배우자 리스크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권 심판 적임자임을 다시 한번 내세웠습니다. 애석하게도 지금의 총선은 각 진영의 소음 공천, 막말 파동, 아빠 찬스, 편법 증여, 불법 대출 이런 것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역시 20, 30대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성수동 카페 골목에서 양당 정치를 바꾸려면 투표해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치에 실망한 우리 청년 유권자들이 그럼에도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할 수 있기 위해 저희가 반드시 이 특권과 반칙을 넘어 남은 선거운동 기간 이준석 대표가 무박 2일 유세를 하기로 한 개혁신당은 지역구에서도 당선자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며 중도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빈굴하고 권력자 방탄만 하는 정치인 이제 필요 없습니다. 소신 있게 국민의 삶을 지키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경기 김포와 군포, 서울 동작 등 수도권에서 막판 지지를 호소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겨냥했습니다. 목련꽃이 필 때쯤 김포는 서울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목련은 폈을 뿐만 아니라 졌습니다. 제3지대 각 당은 내일 지역구 출마자 등이 있는 수도권에서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20석에서 140석,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151석을 확보할 것으로 각각 자체적으로 기대하고 있죠.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총선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로 갈렸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국민 정서와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가 뚜렷하게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 단독 과반이 가능할 거란 논리입니다. 민주당은 비례를 포함해서 170석, 국민의힘은 113, 4석 정도를 막판에 트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결국은 초점이 다시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야당 견제론이 작용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민주당 막말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쳐 차이가 좁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야당 후보들 과거 발언이라든지 부동산 편법 대출 이 부분이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수도권 선거에 120석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민주당이 한 150석 이상은 좀 조국당이 10에서 한 15석. 앞선 예측보단 여당에 유리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체로 우위에 있었고 보수 과소 표집 등 보수층 결집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38이 나왔어요. 38%라면 일반적인 선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20대 총선 당시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40%였어요. 한 석 차이 났거든요. 지난 21대 총선 당시 의석수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한 전문가는 2030 등 샤이 보수가 움직일 걸로 분석했습니다. 여당이 과반을 확보할 걸로 봤습니다. 한강벨트, 마포를 비롯한 몇 군데를 빼고는 저는 국민의힘 다 이길 거로 보고 있어요. 대체로 150석 안팎.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이제 한 120.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정치부 김지영 기자와 여야 최대 승부처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기자, 선거 승패는 결국 경합 지역에서 누가 더 많이 의석을 차지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곳곳이 접전이라면서 서울 초박빙 지역구 11곳을 공개했죠. 네. 이길 수 있으니 또는 아깝게 질 수 있으니 투표를 꼭 하라는 지지층 결집 메시지입니다. 보수 텃밭 강남 8개 지역구 중 5곳, 한강벨트 6곳이 포함되는데요. 이번 총선 승패를 가를 경합지는 이 대표도 언급한 먼저 한강벨트인 마포, 용산, 성동과 광진, 동작 등 13개 지역구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더 치열한 지역구가 있겠죠? 네, 7곳이 오차범위 내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한 조사를 토대로 하면 네. 지난 총선에서 한강벨트 유일한 국민의힘 지역구인 용산은 민주당 강태웅 후보를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1%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중구 성동을과 광진 갑을, 영등포 갑을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추격하며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줄였고 동작을도 접전입니다. 가장 많은 의석이 걸린 곳이 바로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남부 반도체 벨트 지역일 텐데요. 네, 경기도 60석입니다. 그 가운데 17석, 즉 의석의 28%가 몰려있는 반도체 벨트가 승부처입니다. 네. 용인과 수원, 화성 등으로 지난 총선에서 단 2석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이 석권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인 만큼 7곳이 경합지로 꼽힙니다. 여기서는 특히 더 여야가 경합을 벌이는지 어디입니까? 대표적으로 민주당 김준혁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맞붙는 수원 정입니다. 네. 이대생 미국 성상납 발언 등 이딴 막말 논란으로 10%포인트 안팎 끼던 김 후보와 이 후보 간 격차는 최근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또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차지했던 2곳, 용인 갑과 이천도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로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자녀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공영훈 후보 지역구 화성을도 민주당 우위 분위기가 꺾이는 추세인데요. 김준혁, 공영훈 후보 논란의 파급력에 따라 수원 갑과 병, 용인 병도 국민의힘이 추격하는 접전 승부가 펼쳐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캐스팅 보트로 불리는 곳이죠. 중원, 충청권 민심도 궁금합니다. 네, 통상 이 중원은 정치색인 옅은 곳이죠. 그래서 이곳의 민심을 얻어야 선거의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네. 지난 총선에선 28개 지역구 가운데 20석을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다만 11곳은 득표율 격차가 5%포인트 이내였던 만큼 막판까지 예측이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구를 특히 더 눈여겨봐야 합니까? 충북과 충남 5곳씩 총 10곳인데요. 이곳이 진짜 그야말로 박빙입니다. 네.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은 민주당 이재한 후보와 국민의힘 현역 박덕흠 후보가 1%포인트, 충남 보령 서천은 민주당 나소열 후보와 국민의힘 현역 장동혁 후보가 2.7%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이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충남 공주부여 청양도 민주당 박수현 후보를 국민의힘 현역 정진석 후보가 3%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경합지 10곳의 여야 간 격차가 최대 5%포인트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에 크게 3개의 벨트가 있잖아요. 네. 서울에 한강 벨트가 있고 반도체 벨트가 있고 그리고 또 낙동강 벨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네. 어떻습니까? 이 낙동강 벨트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5석 그리고 국민의힘 4석 이렇게 정말 사이좋게 나눠 가졌는데요. 이번에도 접전입니다. 국민의힘은 중진 재배치로 탈환을 노렸는데 이번엔 지역구 분구로 총 10곳 가운데 4곳이 초접전입니다. 부산 강서는 민주당 변성환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 현역 김도은 후보 간 격차가 1.3%포인트입니다. 중진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재배치된 경남 양산을은 민주당과 격차가 2%포인트, 부산 북구 을, 사을도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 우세입니다. 네.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37.3%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 추세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선거 왕판에 이 경합지 민심을 어느 당이 더 휩쓸어갈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
막말만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게 또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교수가 친일 양성대학 출신이라고 주장한 것 등이죠. 윤 대통령을 향해 문 전 대통령의 개파양과 관련해 개들이나 할 짓을 했다고도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만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이런 개싸움을 일으켜서 나라가 개판되게 만든 것은 정말 개들이나 할 짓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풍산계 반환 논란을 두고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한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에 대해선 친일파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아버지가 스쿠바 대학 출신이거든요. 네. 이 스쿠바 대학이 바로 친일 양성 대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윤 교수는 일본 스쿠바 대학에서 공부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유치원에 뿌리는 친일이라는 김 후보의 주장, 군인 폄하 발언과 관련해선 사퇴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유아 교육자들을 매국노로 몰아 매장시키는 것을 서슴없이 하는 김준혁 후보, 당장 사죄하고 모든 참전 용사들과 유가족들에게 즉각 무릎 꿇고 사죄하고. 한편 이재명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김환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의 친일 반여성적 행각을 규탄하는 이대 졸업생들의 기자회견 영상을 공유하며 역사의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이대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총선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최돈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일하는 척, 아니 이 바쁜 선거철에 일하는 척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인데요. 관련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일하는 척 했네. 아이고 허리야. 허리 너무 아파.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나온 발언입니다. 네, 선거 유세를 하고 나서 일하는 척했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오해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힘 즉각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유권자들을 모욕하고 기만한 것이자 극도의 위선이라며 서민을 위하는 척했던 이 대표의 속마음을 이제 분명히 알았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일하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이재명 대표 삼겹살 논란까지 싸잡아 비판한 겁니다. 민주당 입장 나왔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당이 이렇게 졸렬하게 선거에 임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말하기도 좀 수치스러울 정도로 저열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을 일축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반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반격을 했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또 뭐 논란이 될 만한 일이 있었나 보죠? 네, 먼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 인근을 지나면서 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또 그렇지 발언 수위가 셉니다. 민주당도 곧바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죠. 막말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군사 독재 정당 후예답습니다. 폭력 조직 백골 단원을 연상시킵니다. 윤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 맞습니까? 윤 후보 사퇴는 물론 한 위원장의 사과까지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뭐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윤영석 후보 바로 사과했고요. SNS를 통해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양산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들으라고 했던 발언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국민의 목소리로 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복면가왕 결방. 복면가왕, 저거 예능 프로그램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방영되는 MBC 예능 프로인데요. 네. 어제 갑자기 결방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복면가왕이 이번에 9주년이라고 합니다.
방송분에 숫자 9가 강조되는 연출이 많았는데 이걸 두고 기호 9번인 조국 혁신당을 연상케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결방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선거 앞두고 빌미를 주지 말자 이런 의도로 풀이됩니다. 선거가 임박해서 그런지 뭐 별일이 다 시비거리가 될 수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치권에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구자가 문제가 되면 KBS 9시 뉴스도 결방해야 하고 구구단도 문제라고 반문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곧 무슨 번호들을 막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1132 간첩 신고 보는데 224가 되지 않을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각 당 기호를 조합한 번호로 현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반대로 여권 역시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미래는 MBC를 향해 야당과 짜고 친다는 정치권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당장 복면가왕을 방영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MBC 3노조도 오히려 조국 혁신당을 홍보해주는 꼴이 됐다. 선거판에 개입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끝까지 가겠네요. 지금까지 최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를 비판하는 내용의 허위 조작 영상을 올린 50대 남성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서도 어느 당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결국 조국 혁신당 소속 당직자로 드러났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심 고백 연설이란 제목의 윤석열 대통령 영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AI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줄 알았던 해당 영상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연설 장면을 짜깁기 한 조작 영상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의 추적 끝에 영상을 제작한 50대 남성 A씨가 입건됐는데 조국 혁신당 부산시당 비상근 당직자로 드러났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A씨가 지난해 11월 영상을 만들었고 창당은 올해 3월에 했다며 현재 해촉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 소속이라고 밝힌 경찰을 두고 선거 개입 시도라며 비난했습니다. 1월에 문제가 된 영상이고 당시에는 조국 혁신당과 상관이 없는 한 시민이었던 거죠. 경찰은 해당 영상을 유포한 9명도 특정해 일부를 조사했고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허위 영상을 제작한 배경과 인터넷에 유포된 경위 등을 캐물은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지난 대선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인사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비용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재판에 나왔습니다. 제보자와 김 씨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한 건데 제보자 측은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로 음식 배달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집 앞에서 마주친 적도 있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제보자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던 사람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들어갑니다. 김 씨는 지난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를 통해 당 관련 인사에게 식사 비용을 결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공판에선 이 내용을 공익 제보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에 대한 첫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개인으로서 작은 힘을 갖고 있지만 국민들한테 사실을 좀 더 알리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김혜경 씨와 김 씨 사적 수행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의 수직적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김혜경 씨 측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사건과 무관한 내용을 신문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증인은 국민의미래 비례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공판은 증인으로 나선 조명현 씨의 몸 상태를 고려해 검찰 측의 증인 신문만 진행됐습니다. 반대 신문은 다음 기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던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입 요강이 정해지는 5월 전까지는 바꿀 수 있다 이건데 전공의 집단 이탈 약 7주 만입니다. 다만 증원을 1년 미뤄달라는 의료계 제안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대통령 담화에 이어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전공의 단체 행동 이후 7주 만에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 셈입니다.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0일 전공의 단체 행동 이후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2월 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시작으로 3월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측과 만났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140분간 면담을 통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미 배정된 학교별 배정 인원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모집 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다만 정부가 의대 증원 1년 이후에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모집 요강을 확정하는 5월이 협상의 데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학생이 없는 개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얘기입니다. 법으로 정한 수업 일수를 지켜야 하니 버티다 문을 연 건데 그래도 교수와 의대생이 마주보는 일은 없었죠. 인터넷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의대는 실습이 있는 만큼 인터넷 강의로는 한계가 있죠. 집단 유급 우려도 커져만 갑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로 휴강한 지 5주 만에 전북대 의대가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연간 30주 이상의 수업 일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 강의실에는 여전히 빈 의자만이 가득합니다. 교수들이 수업을 위해 학교를 찾았다가 허탈해하며 도로 나온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오전 수업에는 대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유급을 당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반발 기류에 경북대는 아예 온라인 비대면으로 수업 문턱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의사 국가고시를 치러야 하는 본과 4학년은 총 52주의 실습 시간을 채워야 해 대면 수업이 시급합니다. 대통령실은 전체 의대 35%인 14곳이 수업을 재개했고 다음 주 17곳이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수업 정상화가 관건입니다. 대학 총장들은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기려 가천대 총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고 신일희 계명대 총장도 학생들은 의술 교육에 힘써달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늘어난 정원에 맞게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학별 수요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원 방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옆집에서 나는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다고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숨진 이웃은 파지를 주워 힘들게 생활하던 70대 여성이었죠. 산으로 도망갔다가 12시간 만에 잠복한 경찰에게 검거됐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빨간 상의를 입은 남성이 골목길을 뛰어갑니다. 남성은 방향을 바꿔 또 다른 골목으로 사라집니다. 옆집에 사는 7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하는 60대 남성 A씨입니다. 목을 찔린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진짜 착한 양반이지. 칼질 주셔가지고 먹고 살았잖아. 겨울에는 연타 배달했고.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휴대전화 같은 소지품도 챙기지 않은 채 황급히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습니다. 남성은 춥고 배고파 12시간 만에 산에서 내려왔는데 이 모습을 발견한 경찰들이 달려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피해자 아들이 타는 오토바이 소리가 평소에 시끄러워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항의하고 다투고 항상 그랬나 봐요. 이번에도 이제 소리 나니까 나왔다가 이제 아주머니하고 좀 다투게 돼서 그런 거죠.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장신구에서 기준치의 700배 달하는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구입한 아이들 학용품이나 가방에서도 또 물놀이 용품에서도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수십 배가 검출됐거든요. 이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유명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장난감과 유아용품이 한가득인데 가격까지 평균 3,000원대로 저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 수 있는 한 가죽 가방에서는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일부가 기준치의 55배나 나왔습니다. 같은 물질은 알리에서 파는 어린이용 물놀이 제품인 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검출됐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손에 쥐고 사용하는 연필에서는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발암물질이 최대 35배 검출됐습니다. 이렇게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조사 대상 31개 중 8개나 됐습니다. 내구성이 약한 제품도 많습니다. 치아 발육기는 길이가 길어 기도를 막을 수 있고 미세 플라스틱을 삼킬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 쇼핑몰에서 살 때는 저희가 당연히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구입을 하는 건데 발암물질이 나왔다면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끼죠. 서울시는 중국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 테무, 쉬인을 대상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이번 달부터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알리와 테무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지난 2월 기준으로 1,400만 명. 국내 1위 쿠팡 이용자 수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지난 주말 따뜻한 날씨에 활짝 핀 벚꽃을 보려고 많은 시민들이 나들이를 했죠. 하지만 나무들은 괴로웠습니다. 곳곳에 남겨진 쓰레기 더미와 악취, 담배 냄새 때문이 말이죠. 심동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말 저녁 여의도 한강공원에 사람들이 다녀간 곳마다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먹다 남기고 간 음식물 탓에 바닥이 젖어 있고 분리수거는 아예 안 된 모습입니다. 일부 나들이객은 취재진의 촬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길에다 콜라병을 버리기도 합니다. 수거장인가 봐 이런 느낌인데. 20명 남짓한 근무자들이 아무리 치워봐도 쓰레기가 쌓이는 속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넣어야 되는데 여기 겼잖아요. 여기 안 넣고 여기 다 버리잖아. 여기 겼는데 왜 안 넣는 거예요? 쓰레기 악취뿐 아니라 거리 곳곳에서 보이는 흡연자들의 모습도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한강공원의 쓰레기통 주변은 모두 금연구역이지만 시민들은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제 기간 몰리는 인파에 비해 공원을 관리 감독할 인력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슬쩍 자기 자리에 둔 쓰레기를 그냥 두고 떠나버리는. 쓰레기 치우는 분들이 23분 정도 있어요. 많이들 오실 때는 좀 어려움이 많죠.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해 보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삼성전자가 1969년 창립 이래 첫 번째 파업을 하게 될까요? 사측이 올해 임금을 5.1% 인상하기로 했지만 삼성전자 노조 74%라는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쟁의 행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삼성전자 노조. 74%의 찬성 속에 쟁의 행위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정당한 임금 인상과 경력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노조와의 협상에 나서라고 회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직원 과반이 속한 노조가 없는 만큼 사측은 지난달 28일 노사협의회와의 협상을 통해 올 임금 인상률을 5.1%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직원들의 동의 절차 없이 노사협의회 8명이 12만 명의 임금을 결정하는 반민주주의적 행위를 하는 삼성공화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한종희 대표이사는 성실하게 소통에 임해 노조가 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하고 파업을 하더라도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던 삼성그룹은 지난 2020년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통해 노동 3권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계열사에서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파업은 있었지만 사업장 전면 파업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노조 측은 오는 17일 평화적 시위를 통해 노조의 입장을 회사에 전달하겠다며 당장 전면 파업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반도체 업황이 다시 살아나고 삼성전자의 주가도 오름세인 상황에서 노조의 쟁의 행위가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인천 계양에서 첫 번째 사전 청약을 받은 아파트 용지의 총 사업비가 3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솟은 공사비 때문입니다. 덩달아 분양가가 오르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다고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자니 공급은 더 부족해질 거고 걱정입니다. 고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 차량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의 한 공공주택 용지입니다. 1,200여 가구가 들어설 이곳은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른 곳으로 지난달 말 첫 삽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사전 청약도 진행했는데 당시 추정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싼 3억 원에서 4억 원대여서 경쟁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여 만에 총 공사비는 급등했습니다. 700여 가구 입주 지역 사업비는 25%가량, 500여 가구 입주 지역은 30% 넘게 오른 겁니다. 9월 본청약 때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사전 청약자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전 청약하신 분들은 저렴한 금액에 공공주택을 이제 들어가려고 맘먹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사전 청약 그 분양가가 높여진다 하면 나는 이 금액에는 들어갈 수 없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3기 신도시 전반에 걸쳐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여기다가 신도시 조성에 따른 그런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공사비 상승으로 재개발, 재건축 위축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3기 신도시마저 지연될 경우 공급 위축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사과와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싸죠. 기후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경매를 독과점하는 소수의 도매법인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정부가 손보기로 했습니다. 보통 도소매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2%대인데 이 도매시장 법인들은 24%, 22% 등으로 어마어마하거든요. 산지에서 싼 과일이 비싸지는 이유가 이들 때문이 아닌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농산물이 거래되는 서울 가락시장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확되는 농산물 대부분은 가락시장 같은 도매시장을 거쳐 소비자의 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주도하는 법인은 5곳에 불과합니다. 도매시장 경매를 거치면 농산물 가격이 산지보다 껑충 뛰게 되는 구조입니다. 최근 조사를 보면 사과 1kg의 생산가는 1,850원이었다가 도매시장 경매를 거치면서 2,900원으로 57%나 올랐습니다. 이후 배송료와 간접비 등이 추가된 중도매인 판매 가격은 3,900원, 최종 소매상 판매 가격은 5,950원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매법인들의 영업이익률은 2020년 24%, 21년 22% 등으로 도매 소매업 평균 영업이익률을 크게 웃돕니다. 정부는 도매시장 독과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신규 법인이 진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도입해 유통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도매 유통에 있어서 우리가 공익적인 목적을 줄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지정 취소가 될 수 있겠죠. 정부는 또 20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비중을 15%까지 확대하고 산지 소비지 직거래 비중도 35%까지 높여 독과점 유통에 따른 가격 상승을 막을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미국에서 같은 항공사 비행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항공기 문짝이 떨어져 나갔었는데 이번엔 이륙 도중 엔진 덮개가 벗겨진 겁니다. 착륙하면서 덮개는 아예 찢겨 날아가 버렸죠. 이 항공사는 미국에서 상업용 항공기의 절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준락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7일 미국 덴버 국제공항에서 휴스턴으로 향하던 보잉 737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비행기입니다. 이륙 도중 엔진 덮개 부분이 벗겨진 모습이 승객에 의해 촬영됐습니다. 결국 30분 만에 회항한 비행기는 착륙되는 다른 부분도 벗겨지며 속을 훤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내 찢어지더니 아예 날아가 버렸습니다.
비행기 이상을 감지한 조종사도 관제탑에 이 같은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Let's go ahead and declare an emergency for Southwest 3695, and we'd like an immediate return. We got a piece of the engine cowling hanging off, apparently.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객들은 충격을 느꼈고 승무원도 소리를 치며 당시 상황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객들은 다른 비행기로 갈아탄 뒤 3시간 늦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사고 원인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못한 채 미 연방 항공청은 해당 항공기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보잉사는 미 상업용 항공기의 절반을 차지한 가운데 지난 1월에는 비행 도중 비상구 덮개가 뜯겨 나가는 등 사고가 잇따르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대동아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마치 일본이 아시아를 대표해서 열강과 싸워준 것처럼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일본 자위대 부대가 이 단어를 공식적으로 또 사용했습니다. 대동아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일본 정부는 답을 피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지난 1945년 태평양 전쟁 이오지마 전투는 가장 치열한 격전 끝에 미군이 섬에 성조기를 꽂는 장면으로 유명합니다. Iwo Jima was the Corps' bloodiest battle in the Pacific theater. The fighting resulted in more than 26,000 American casualties, including 6,800 dead. 그런데 일본 육상 자위대의 한 부대 SNS 계정이 태평양 전쟁 대신 전쟁과 침략을 미화하는 대동아 전쟁 용어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동아 전쟁 최대 격전지인 이오지마에서 개최된 미일 전물자 합동 위령 추도식에 참석했다고 적은 겁니다. 이를 두고 댓글에서는 대동아 전쟁 명칭의 유래를 아니하는 비난이 달렸고 이에 대해 공식 명칭이다, 일본 교과서에도 쓰인다는 등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대동아 전쟁은 일본이 서구로부터 아시아를 해방한다며 침략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1941년에 채택한 용어입니다. 패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대동아 전쟁이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했고 일본 정부도 대신 태평양 전쟁 등으로 표현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한 부대가 대동아 전쟁이라는 표현을 갑자기 쓴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大東亜戦争という用語は、現在一般に政府として公文書において使用しなくなっておりまして、事実関係を確認していると承知をしておりまして、さらなる詳細については防衛省 대동아 전쟁을 언급한 해당 부대는 코멘트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내린 폭우를 감당하지 못해 우랄강 댐 일부가 무너져 내린 건데 댐이 무너진 뒤에도 우랄강의 수위는 더 올라갔죠. 10,000채 이상의 집이 침수됐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돼 성인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강의 수위는 밤사이 30cm가량 상승해 위험 수위인 9.6m에 달하면서 구조용 보트로만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집은 물에 잠겼고 사람들은 몸을 끈으로 묶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간신히 대피합니다. Первый этаж затопил в 9-этажном доме, вон видно отсюда. Первый этаж, на пол пошла вода. 우랄강 유역의 댐 일부가 무너지면서 러시아 남부의 오렌부르크주 오르스크를 중심으로 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Шел порыв земляной насыпной дамбы, которая находится в черте города и прикрывала его от паводков и талых вод. Небольшой порыв сейчас устраняется. 최소 10,000채의 가옥이 침수됐고 주민 6천여 명이 대피하는 등 3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문제는 강물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당국은 수일 내에 수위가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7 апреля паводковая ситуация остается критической. Вода прибывает, и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ее уровень будет только расти. В тех районах,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в зоне подтопления, в пойме Урала и Сакмары,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родолжится отключение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푸틴 대통령은 다른 우랄 지역도 홍수에 대피하라고 명령했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위로의 전문을 보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흐린 날이 70%에 달해 위성으로 표적을 관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와 상관없이 24시간 북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군의 두 번째 정찰 위성이 우주로 올라갔습니다. 북한의 두 번째 정찰 위성도 이번 달 발사가 예상되는 만큼 우주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권영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 1, ignition. 미국 스페이스X 발사체 펠컨 9에 실린 우리 군의 정찰 위성 2호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발사 2분 28초 뒤 1단 추진체, 47초 뒤 위성 보호 덮개가 분리됐습니다. 45분 만에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한 2호기는 오전 10시 57분쯤 해외 지상국가의 본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1호기와 달리 2호기는 전자파를 쏘아 반사되는 신호로 영상을 만들어 날씨에 상관없이 24시간 특정 지역 촬영이 유리합니다. 또 1호기의 2배 이상인 하루 4에서 6회 정도 북한 전역을 촬영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의 두 번째 정찰 위성 발사도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 4월 말까지 열어놓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보다 한 발 빠른 우리 군의 정찰 위성 2호기는 시험 평가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대북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소상공인들의 빚을 정부 기관이 대신 갚아준 금액이 1년 만에 1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덩달아 정책기금 부실률도 10% 육박했죠. 무한정 돈이 나오는 화수분이 아닌 만큼 다시 또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서주고 대신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갚아준 금액이 375억 원으로 건수는 2,8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2월보다 대출 건수와 금액 모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연간으로 따져도 변제액은 지난해 77% 증가해 2조 4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사업이나 장사가 안 되고 대출 이자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상환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야채값이 한 달에 200만 원이 안 넘었거든요. 안 주면 손님 떨어질까 봐 갖다 줘야 되고 1억을 갚았는데 지금 이자가 그때보다 더 많이 나와.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은 10%에 달했는데 이는 2022년 대비 7%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실 금액도 1년 만에 6천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곡소리를 내는 소상공인들이 많지만 막상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 금융상품 혜택은 체감하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저희는 혜택 하나도 못 받았어요. 말뿐이죠. 실제로 하려면 안 돼요. 그만큼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새 출발 기금도 신청 기록이 남아 신용 점수에 영향을 주다 보니 소상공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짝퉁 시장으로 유명한 서울 동대문의 새빛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취재진이 3주 만에 이곳에 다시 가봤는데요. 어땠을까요? 안정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인근 도로 한쪽에 노란 천막이 즐비합니다. 국내 최대 짝퉁 성지로 불리는 새빛시장입니다. 천막 안쪽을 둘러보니 유명 브랜드의 모조품 가방부터 선글라스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정품 가격 300만 원짜리 상품이 15만 원에 거래되는가 하면 명품 브랜드 로고로 장식된 티셔츠도 헐값에 거래됩니다. 얼마예요? 다 2만 원이에요. 취재진이 휴대전화를 꺼내 물건을 찍으려고 하자 큰 소리로 주의까지 줍니다. 상표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지자체가 야간 노점 175개에 도로 조명 허가를 내줬지만 국내외 관광객에게 위조 상품을 파는 불법 시장으로 변질된 상황입니다. T-shirt. How do you know the market? Did you heard? Yeah. From who? My mother.
TikTok. 정부는 최근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벌여 상표법 위반 혐의로 상인 6명을 입건했지만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영업은 그대로였습니다. 현행법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데 실제 처벌은 500만 원 안팎의 벌금에 불과합니다. 일부 상인들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하는 것이라며 되레 해결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단속만 능사는 아니잖아. 짝퉁 시장이 이렇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하루 동안 수십 년 동안 당근을 주면서 이래 해라 라고 하면 결단을 내릴 거 아니야. 정부가 위조 상품 단속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주요 관광지로 꼽히는 짝퉁 시장이 자취를 감출지는 의문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아직 4월 초순의 봄이지만 오늘 전국은 초여름 날씨로 꽤 더웠습니다. 이상 고온 때문인데 당연히 벚꽃도 일찍 떨어졌죠. 봄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민소매 차림으로 더위를 식혀야 했고요. 봄이 왔나 싶더니 여름인 걸까요? 이상혁 기자입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회색빛 도심을 분홍빛으로 물들입니다. 만개한 벚나무 가운데 일부에선 벌써부터 벚꽃이 떨어져 흩날리기 시작합니다. 이상 고온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일주일 정도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아쉽게도 이번 주 벚꽃 엔딩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올라가 꽃이 일찍 필 만큼 떨어지는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뒤에 있는 이 벚나무는 꽃이 지고 잎사귀가 돋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20도를 넘어선 서울의 낮 기온 탓에 민소매 차림으로 산책을 나온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4월 초 날씨를 예상하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겐 낯설 정도의 초여름 더위였습니다. We actually thought that it would be much colder, but it is very hot. We didn't expect this weather. It is very hot, so I had to take it off. 오늘 전국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5도 안팎 높아져 서울은 22.8도, 광주 23.8도, 부산은 22도를 기록했고 정선은 26.5도를 기록했습니다. 고기압이 자리 잡은 중국 내륙에서 햇볕에 달궈진 공기가 유입한 데다 한반도 인근에도 고기압이 자리 잡은 영향으로 이상 고온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서풍이 우리나라로 유입된 가운데 햇볕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돌아와 전국 낮 기온이 20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홀에서 서빙을 하던 로봇이 이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 굽고 튀기는 등 힘들고 어려운 일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고기의 굽기나 두께도 일정하고 시간도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무거운 솥도 들었다 놨다 하며 불맛까지 냅니다. 정설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중국식 프라이팬 웍에 소고기와 버섯 등 재료를 넣고 능숙한 웍질로 볶습니다. 강렬한 불맛을 더해 볶음밥을 완성한 건 다름 아닌 로봇입니다. 뜨거운 불 위에서 무거운 웍을 움직여가며 요리에 한 부담을 확 줄였습니다. 불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줄어 한 번에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작하는 시간에 다른 식재료 손질이나 세척 같은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어서. 햄버거 패티도 사람 대신 로봇이 굽습니다. 패티를 압착하거나 뒤집지 않아도 돼 5분 걸리던 조리 시간이 1분 50초로 줄었습니다. 고객들한테 더 빠르게 메뉴를 제공해 드리고자 로봇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패티 두께와 굽기 정도가 일정해 언제나 똑같은 맛을 구현합니다. 똑같았어요. 근데 평소에 먹었을 때랑 로봇이 구웠다라고 느끼지는 못했었고. 치킨 업체들도 뜨거운 기름에 치킨을 튀기는 어려운 일을 로봇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로봇 요리사가 인건비와 고인난을 해결할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한편으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상민입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일부 중부 내륙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불 위기경보도 경계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충남과 전북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그 밖에 중서부 지역과 광주, 대구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부산과 울산,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전북 동부 지역은 내일 오후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으로는 너울이 높게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동해안 지역은 오늘보다 10도가량 낮아집니다. 강릉은 11도에 그치겠고요. 그 밖에 서쪽 지역은 서울이 19도, 대전이 20도, 남부지방도 광주와 전주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